갑질 아닙니다, 여러분. 워낙 우리 권 팀장님이 정수기 교체하는 걸 좋아해요. 취미 아닙니까? 저는 렌탈 서비스 받는데요. 그래요? 근데 역시 시청자분들이 되게 현명하신 게 답을 주신 게 그렇게 물 많이 안 드시면 생수사 드시는 게 차라리 유리할 수도 있다고. 요즘 그래서 생수 사 먹고 있는데 아, 이게 그 500ml짜리 뭐 20개 이렇게 사 먹는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것도 또 이렇게 배송해 주신 분들 생각하니까 또 마음이 좀 아파갖고 제가 이렇게 또 여린 사람입니다. 아니 그냥 가서 해드릴게요. 그건 마음 아프고 네. 권 팀장이 와서 고치는 건 마음 아프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필터 한번 공부 좀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이사님은 또 어떻게 정수해서 드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수돗물이 전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편이라는 거 여러분 그거는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수돗물은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면 그냥 받아서 드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어렸을 땐 먹으면 배 아프고 그랬는데 요즘은 먹어도 안 아프더라고요. 요즘 워낙 전 세계에서 정말 그 수도관 관리를 예. 가장 잘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네. 자, 그러면 아리수 광고 하나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박병창 이사님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수 드세요 아니면 정수 사서 드세요? 저희는 렌탈 거의 대부분 다 렌탈입니다. 렌탈이에요? 정수기 그리고 공기청정기. 욕조, 예? 욕조에 샤워, 예, 욕조를 렌탈하신다고요? 샤워기를 정수해서 나오는 물. 오. 정확히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그거 연수기인가 그거? 연수기, 뭐 비데, 뭐 연수기는 필터 하나만 그냥 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샤워기 헤드에? 저희 다 렌탈합니다. 비데도 렌탈이에요? 다 렌탈합니다. 아니 비데는 오. 자주 깨끗이 다 해주고 뭐 좋지 않습니까? 오. 잘하는 사람 전문가들한테 맡기고 또 저희는 우리 일 하고. 그래요? 저는 그 비데는 제가 이제 사서 설치했거든요. 예. 10 한 6만 원? 뭐 이 정도 주니까 좋더라고요. 네. 걔가 막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막 지 혼자 청소하고 하는 거 볼 때마다 아주 그냥 자랑스럽습니다. 애가 어찌나 이렇게 귀여운지 지 혼자 이렇게 막 이렇게 머리 내밀고 와서 막 이렇게 막 세수하고 나서 다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거북이처럼. 그게 너무 귀엽습니다. 그거 뭐 예전부터 많이 있었죠. 재밌죠. 네, 좀 최근에 사갔고. 정수기 얘기 나와서 시작하기 잠깐 말씀을 드리면 네. 오늘 아침 방송 보고 있을 것 같아서요. 우리 회사 그 증권사 후배 지점장 중에 지점장을 하다가 베트남에서 정수기 사업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예, 아주 잘 된다고 잘 하고 된대요? 있고요. 성공했습니다. 아예 가족이 전부 다 가서 베트남에? 하고 있고요. 예, 그런데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정수기 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녁에 종종 전화가 몇 번 받았어요. 네. 3%를 다 보신다고.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술 한잔 먹으면 3% 얘기하고 주신 얘기하고. 베트남도 시장 요즘 별로 좋나요? 베트남이 예, 베트남이 이제 좋다고 합니다. 괜찮아요? 예. 베트남 정수기 지금 한국에서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이 동남아 쪽에 아마 이 정수에 대한 그 수요 같은 게 많이 올라오는 모양입니다, 그죠? 뭐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등 정수기 사업 한번 진출해 보시는 것도 예, 그분들 응원합니다. 네. 예. 어제 전일장부터 미국장 시장 얘기부터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예, 혼조였습니다. 다우는 0.25% 살짝 내려왔는데 나스닥 0.43, S&P 500 0.29. 여전히 강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차익 매물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오전에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장중에 다시 반등을 해서 이틀 연속 십자형 봉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십자형 봉을 만든다는 얘기는 주가가 올라서 십자형 봉은 매물이 나온다는 얘기고요. 예. 주가가 많이 내려서 십자형 봉이 나온다는 것은 저가 매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매물이 좀 있습니다. 근데 매물을 맞으면서 십자보형을 만든다는 것은 여전히 시장이 견조한 것을 아직까지는 보여주고 있다. 이게 십자형 봉이 아니고 음봉으로 바뀌면 매도가 더 강해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시장은 좀 그런 단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이제 넷플릭스가 컨센 대비 EPS는 약간 하회했지만 매출은 상회했고 이거보다도 구독자 수가 증가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보니까 시간에서 약 8% 상승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의 그 빅테크 중에 커뮤니케이션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시간에서 지금 대부분 약간씩 오르고 있습니다. 네. 전체에 영향을 좀 주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전에 한번 제가 방송에서 요거 언급을 드렸는데 신규 구독자 수가 약 891만 명 정도를 예상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발표는 1,310만 명이 증가했다고 와. 하면서 본장에서는 뭐 1.3% 올랐는데 시간에서 지금 오르고 있는 것이 야. 지금 미국 시장의 특징입니다. 네. 다른 종목들은 보면은 여전히 뭐 길주 위주로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실적 발표에 따라서 뭐 종목별 차별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전히 견조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들 보니까
미국은 진짜 엔비디아가 네. 600달러 왔습니다. 미국의 이제 봄날은 한 작년 재작년쯤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이제 조심스럽게 했었거든요. 예. 이제 10년 사이클 끝났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제 생각이 틀렸음을 한번 반성해 봅니다. 뭐 잠깐 그 얘기하면서 제가 어제 기자분들이 몇 분 오셔가지고 경제 기자분들 오셔가지고 뭐 시황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좀 진행을 했는데 네. 우리 시장 요즘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법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일단 그거는 그런 전문가분들이 어제도 많이 얘기를 해주셨고요. 우리 시장을 보면서 우리 시장에 참여자로서의 이제 걱정은 이제 미국 시장이 굉장히 좋잖아요. 요즘 일본 시장도 좋고 뭐 인도 시장도 좋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네. 시황을 얘기할 때는 아주 심플하게 시황은 이제 얘기를 하면서 금리와 환율로 시장이 움직인다고 말씀을 늘 드리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보다 더 심플하게 얘기하면 시황이라는 것은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오면 주식시장은 오르는 거고 돈이 빠져나가면 주식시장은 하락하는 거잖아요. 네. 예. 근데 우리 시장의 전책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100으로 놓고 봤을 때 미국 시장이 좋고 일본 시장이 좋고 뭐 서학개미 이런 얘기들 막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우리 시장에 있는 전체 자금이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니고 전체가 100이라는 게 정해져 있었는데 그 중에서 20이나 30이 나가요. 근데 다시 들어오는 자금이 없으면 70분이 없는 거잖아요. 이동성이 네네. 줄어드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 국내 기관도 또 연기금도 우리나라 국내 주식보다 해외 주식의 비중을 더 높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연초에 지금 우리 시장에서 팔았지 않습니까? 우리 시장의 유동성이 쪼그라들고 있는 거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저는 주식시장에서 30년 있었지만 이제 네. 얼마 안 남았으니까 문제 뭐 그렇다 치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바라봤을 때 물론 아직까지 우리 시장은 굉장히 큰 시장이긴 하지만 네. 이렇게 계속해서 차별화되고 시장의 사이즈가 줄어든다면 이게 진짜 심각한 거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눴는데 미국 시장을 바라보면서 점차로 지금 정 프로님도 그런 언급을 진짜 주시지 않습니까? 네. 자연스럽게 미국이 훨씬 더 안전하고 선형적으로 움직이고 또 쉽고 네.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시장이 이 상태로 계속하면 이거 진짜 문제다 이런 생각들을 진짜로 우리 증권거래소나 증권협회나 증권 관계에 있는 분들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잠깐 더 언급을 좀 드리게 했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어제 0.58% 코스피는 올랐고요. 2,478포인트, 2,500포인트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쉽게 네. 못 넘기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코스닥은 0.05% 840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이 이번 주에 상대적으로 약한 건 거의 대부분 2차 전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2차 전지가 상대적으로 급격하게 내려오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 외국인들은 이번 주 들어서 지금 사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어제 1,400 정도 매수했고요. 국내 기관 오랜만에 2,057억. 그것도 비차익 매수가 1,436억. 연기금이 어제 616억. 제가 지난주 내내 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초까지 이번 주 초까지는 매물이 좀 있다. 근데 여기 끝나면 매물 소화 과정은 좀 끝나면 조금 낫지 않겠냐. 이제 그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외국인 선물 매수와 국내 기관 매수를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거래대금이 감소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지수가 부진한 부분은 2차 전지 역량이 좀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섹터별로 들어가 보면은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움직이다가 최근 들어서는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2차 전지도 그러니까 반도체는 이런 겁니다. 전체가 오르다가 이제는 개별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예. 2차 전지도 전체가 빠지다가 이제 개별적으로 반등하는 좀 차별화가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어제는 바이오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HLB 영향이 있고요. 이 뉴스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HLB가 어제 24% 정도까지 올랐다. 종가 7% 정도 끝났는데 HLB가 지금 시가총액 3위까지 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수를 좀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이 지수 상승 폭을 보면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나타냈죠. 장중에 좀 하락을 하다가 후반에 들어서 조금 그래도 반등을 좀 할 수 있었던 것은 홍콩 항생지수가 장중 3%를 넘겼었습니다. 종가 2.6%, 상해 종합지수도 0.5% 올랐는데 이게 홍콩 증시 안정을 위해서 긴급 자금을 투입한다는 블룸버그와 뉴스가 나오면서 우리 시장에 좀 보탬이 좀 됐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오늘까지 오늘 얘기는 오늘 해주셔야 되는군요. 지금 해주셔야 되는구나. 아니요. 예. 그러니까 왠지 그 중국에서 이제 부양을 해서 결과적으로 좀 잘 됐으니까 네. 그 온기가 우리나라로 넘어오는데 시차가 있나 없나 싶어가지고 한번. 어제 여쭤봤어요. 오후에 영향을 좀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월가나 전체적인 분위기는 단기적일 거다.
장기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못할 거다 이렇게 좀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단기적인 단기 호재성 재료로만 좀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는 미국 S&P 글로벌의 제조업 및 서비스 PMI가 있고요. 그거보다 이제 실적 시즌이잖아요. 예. 오늘 저녁에는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테슬라 실적 발표에서 보는 키포인트는 우리 보면은 넷플릭스는 유료 구독자 수가 얼마나 느냐 요거 보잖아요. 예. 테슬라는 뭘 많이 보냐 마진율. 마진율. 네, 마진율을 많이 보는 편이고요. 그리고 둔화 얘기를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판매 대수, 목표 대수 이게 어느 정도 나오는지 오늘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고요. 네. 최근에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이렇게 봤을 때 섹터로 보니까 임의 소비재들은 하락을 해요. 대표적인 임의 게 소비재. 자동차예요. 네. 가전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필수 소비재는 상승합니다. 필수 소비재는 뭐냐면 아무리 경기가 좋아도 먹고 쓰는 거, 예, 먹어야 예. 되는 거, 약 그리고 필수적인 거, 뭐 라면 이런 식음료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걸 필수 소비재라고 하는데 보면은 임의 소비재가 하락을 하고 필수 소비재가 상승을 해요. 그리고 자금 쏠림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에 따라서 종목별로 전체가 움직이지 않고 차별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물가 및 국제 수익률이 좀 등락하면서 왔다 갔다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걸 보면서 어떻게 한마디로 정의하면 시장은 전체적으로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종목이나 섹터 움직임을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은 미국 시장은 지금 경기 둔화를 반영하면서 스타일 펀드들이 움직이고 있구나 걸 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둔화되면 전체적으로 시장 전체가 대세로 가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유동성 안에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차별화와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 그리고 경기 둔화에서 씀씀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좀 고가의 임의 소비재들은 이제 둔화될 것이고 필수 소비재들은 오히려 각광을 받는 그런 흐름으로 나타나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2024년에 관심은 늘 장기 수양을 매일 아침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가 지금 가장 화두입니다.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 둔화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왜 경착륙이냐 연착륙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착륙이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금리 인하 급격하게 하겠죠. 네. 결국 위기 발생된다. 오늘 이런 뉴스가 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이제 요걸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축이 한 축이 있는 거고요. 축이요. 또 한 축은 연착륙이 되면서 계획된 금리 인하를 차분히 해 나가면서 다시 경착륙되지 않고 위기 발생하지 않고 경기 회복으로 터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시장을 아래쪽으로 보고 굉장히 좀 약세론자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약세론자들은 경기가 둔화되고 고금리 상태에서 경기가 둔화되고 그 이후에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위기가 발생 안 된 적이 있었냐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다 위기가 발생했다. 매번 좀 늦었죠. 그러니까 항상 요번에도 그랬기 때문에 위기가 발생할 거다라고 발언이 굉장히 목소리가 커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반면에 시장 내부에 있거나 아니면 소위 그 정치권과 관련되어 있는 위정자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의 워딩들은 요번엔 그렇지 않다. 요번에는 계획된 금리 인하를 하면서 그렇게 급격한 경착륙이 아닌 경기 회복을 이끌어 나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결과가 어떨지는 우리는 모르죠.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이걸 지켜보는 게 지금의 단계예요. 그래서 올해는 일방향이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정도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위에 시황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상황이 그 눈치를 좀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종목별 그리고 섹터별 차별화가 막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의 개별 기업 실적 발표는 이제 2월에 본격적으로 됩니다. 예. 다음 주에 삼성전자, LG전자 이런 데 다 하겠죠. 그리고 현대차 그 다음 주에 할 것 같고 그러면서 2월에 본격 진행되기 때문에 실적에 따라서 종목이 움직이는 종목 전세가 당분간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시황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중국이 LPR 동결 후에 확 빠졌어요. 홍콩 증시도 중국 증시도 빠졌습니다. 곧바로 증시 안정을 위해서 긴급 투입을 한다. 증시 안정만이 아니고 환율 안정을 위해서 그래서 어제 위안화가 좀 떨어졌어요. 조금 강세가 됐어요. 환율 안정을 위해서 지금 긴급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기적인 상황으로 좀 현재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시장이 혹은 홍콩 시장이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꽤 큰 금액 아닙니까?
네. 우리 시장에는 뭐 예를 들어 한 10조가 갑자기 여기서 들어오면 예. 움직임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10조 들어온다 크게 움직이지 못하죠. 아, 삼성전자 대부분 삼성전자 살 거란 말이에요. 아 그래요? 우리나라 예전에 한, 보면은 한 예. 50조쯤 들어오면 움직이나요 그러면? 예전에 보면 그게 한 방에 예. 한 번에 딱 이렇게 들어오면 영향을 단기적으로 딱 주는데 네. 그 기간을 두고서 뭐 몇십 조를 한다 하더라도 대부분 대형주 위주로 들어와서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 과거의 그래요? 경험을 봤을 때. 그리고 증시 안정으로 들어올 때 그렇게 삼성전자 몰빵으로 예. 당일날 빵 때려버리고 막 그렇지는 않잖아요. 예, 예. 이게 보통 그냥 떨어지면 그냥 사겠다, 뭐 바스켓으로 이렇게 이렇게 쓱 해요. 예. 올려가지고 이제 예. 다른 투자자들의 어떤 바닥을 형성해주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심리적 영향이 있는 거지. 사실 뭐 마음 같아서야 그런 자금 내가 가진 주식 한 방에 빵 싸주면 그렇게 안 들어오는군요. 예, 그렇게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제 BOJ 없네. BOJ는 금리 동결 발표했습니다. 금융 완화 정책을 유지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특이한 뉴스가 더 없었고요. 메리츠증권에서 재밌는 보고서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대로 그냥 짧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트럼프 강세를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강세. 예, 그리고 트럼프가 집권 시기에 어떤 모습이 있었냐? 시장은 우상향했다. 그리고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을 했다. 뭐 이거는 어떨지 모르니까 이건 그렇다 치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요번에도 공약이 있습니다. 법인세 인하를 한다고 얘기를 해요. 법인세 인하를 하면은 재정 적자가 되겠죠, 국가가. 예. 그래서 국가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는 무역 수지 흑자를 많이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 달러 약세를 유도해서 금리 인하를 유도한다. 달러 약세가 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유도한다. 그래서 무역 수지를 만들면서 법인세를 커버한다. 이런 정책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거를 잘 지켜보고 있어야 되고 시장은 만약에 점차로 트럼프 강세가 되면은 이런 방향대로 맞춰서 아마 펀드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4번과 5번 뉴스는 이제 시장의 걱정거리를 좀 주고 있습니다. 지금 역사적 신고 지수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느 한쪽은 연착륙을 얘기하고 있고 어느 한쪽은 이건 필연적으로 경착륙으로 간다. 위기가 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어떤 것 때문인가 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야덴이 대표적인 강세론자였습니다. 네. 예. 근데 연준 증시법을 촉발할 수도 있다라는 언급을 좀 했습니다.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금리 인하 기대를 하고 있는 시장과 연준의 동상이몽이 결국은 이거는 잘못하면 증시법을 붕괴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거 파월이 나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의 첫 번째 실수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2021년과 22년에 있었던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올라오는데 이 추세를 뒤늦게 파악하고 나중에 우리가 실수했다. 인정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금리 인상을 나중에 늦게 했어요. 이게 첫 번째 실수라면 이제 그 이후에 지금 역사적 신고지수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번 시장의 투기적 버블을 여기서 용인하면서 만약에 제어하지 못한다면 이건 두 번째 실수가 될 것이다. 이런 워딩을 썼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 또는 우려를 시장이 계속 내포하고 있는 워딩을 좀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박 기자님도 몇 번 말씀해 주셨고 김프로님도 말씀해 주셨던 얘기 중에 이게 과거의 광세론자인데 네. 이게 월스트리트 꼰대들이 요새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상황에서 네. 버블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이게 그때 박 기사님하고 김프로님 얘기하셨던 게 이게 네. 수급적인 변화라든지 네. 아니면 그 정세 변화로 인한 것들을 꼰대들이 옛날 생각하면서 잘 못 읽는 것 같다라는 의견하고 정면으로 배치되는 얘기예요. 박 기사님 요 얘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예.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고 또 금리가 5% 이상 급격하게 이렇게 1년 안에 올렸을 때 네. 그 이후에 어땠느냐. 또 이론적으로 뭐 이런 어떤 이론들을 우리 많이 배웠잖아요. 그리고 나 때는 말이야. 예. 그 이론으로 지금 시장을 대입하니까 안 맞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안 맞는 게 너무 많으니까 과거에 한 10년 동안 어떻게 얘기했냐면 과거는 실물 경기가 자본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그랬는데 지금은 자본 시장이 실물 경기에 영향을 미친다를 한 10여 년간 우리가 주창을 했었어요. 많은 전문가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것도 벗어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전에 썼던 이론과 굉장히 다른 수급적 요인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제 틀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도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지금 과거의 잣대로 봤을 때 경기 둔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고금리 유지 계속 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 상태에서 지금 계속해서 일부의 종목들만 가지고 끌고 가서 올라갔을 때 결론적으로 과거에 봤을 때는 야 이거는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한다. 그렇죠. IT 버블 얘기. 예, 대비를 좀 해야 예. 된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결론은 아침에 짧게 말씀드리면 길게 보면 이론대로 갔었던 경우가 많았고 저는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전체적인 큰 줄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그 시기마다는 워낙에 변수들이 많아서 그 이론에서 벗어나서 움직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자들의 생각을 할 때 내가 단기적으로 지금부터 1분기만 할 거야, 올 상반기만 거래할 거야, 또는 올해만 거래할 거야, 했을 때는 크게 이거 앞으로 그렇게 될 거야라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해서 하면은 걱정을 낳고 주식 투자를 한다면 주식 투자 못 하는 거예요. 전에 한번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신입 사원 시절 때 네. 그러니까 벌써 몇 년 전입니까? 29년 전에 선물을 맨날 매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주식이 그렇게 올라가도 계속 선물을 매도하는 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전쟁이 난다는 거예요. 언젠가 전쟁이 난다. 정말 극명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소위 이코노미스트들이나 좀 멀리 보고 중장기적 시황을 얘기하시는 분들의 시황은 저는 그 흐름으로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시기마다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게 시차를 두고 차이가 있다는 것 때문에 무엇이 맞다 틀리다는 분명히 아니다. 거기에 우리가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 뉴스는 네. 좀 걱정거리를 좀 주는 뉴스입니다. 우리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IMF에서 요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50년 만에 최대 폭으로 하락했다는 50년 거예요. 만에. 왜 그러냐면 실제로 보면요. 과거 부동산 급등 시기가 있었는데 이거 평균이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평균으로 보면은 요번에는 2022년 이후에 평균 11% 하락이거든요. 근데 이게 네. 무슨 폭락이냐. 왜냐하면 더 많이 폭락한 데도 있고 아닌 데도 많이 있기 때문에 평균이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과거 부동산 급락 시기가 1983년부터 84년 동안에는 5.8%, 88에서 89년도에는 2.7% 하락했다는 거예요. 전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요번에는 11%니까 사실 엄청나게 크게 하락을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시기에 기준금리는 제로금리에서 5에서 5.5%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상업용 부동산 중에서 업무용 부동산이 가장 큰 하락을 했는데 요런 왜 그랬냐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당연히 첫 번째 이유는 고금리고 두 번째는 재택근무. 팬데믹 맞으면서 재택근무를 많이 하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았다는 거잖아요. 이런 걸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 우리 인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수치로 얼마큼 돌아오느냐의 문제잖아요. 우리 요번에 봄에 1에서 얼마큼 돌아온다. 예, 요번에 총선 끝나면은 뭐 PF 대출 만기 연장된 거 얼마큼 돌아온다.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똑같이 이제 미리 걱정을 해주는 거죠. 이런 기관에서는 2027년까지 얼마 안 남았잖아요. 2022년과 23년 작년까지 만기 대출이 많았는데 이거 대부분 다 연장했으니까 이제 2년 연장했으니까 2025년, 27년 요만큼이잖아요. 그렇죠. 3천조 원 정도가 만기 대출을 도래한다고 해요. 이게 금리가 떨어지지 않고 경기가 다시 살아나지 않는데 이런 일이 닥치면 이거 굉장히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을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개별 섹터들 뉴스들 중에 있었습니다. 대만의 반도체 패키징 1위 업체인 ASE가 한국 사업장을 증설한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전력 시스템 사업장 증설하려면 전력 시스템하고 클린룸 공사하잖아요. 예. 그래서 만약에 반도체 섹터가 좋아진다 그러면 클린룸하고 공장을 먼저 라인을 깔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 관련된 기업들이 먼저 주가가 오르거든요. 네. 계약 체결을 되었다라고 발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첨단 패키징 수요 대응과 AI 칩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해서 우리나라에 좀 들어온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예. 7번째 뉴스는 SK하이닉스가 H뱅 공정 국산화 장비를 대거 투입한다라는 뉴스가 전자신문 말 뉴스라고 제가 적어왔는데 어제 이게 다 돌아다녔어요. 각 언론사에서 이걸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 장비가 있고 본딩 장비가 있고 계층 장비가 있잖아요. 요 장비들이 우리나라 것도 쓰긴 쓰지만
거의 독점적으로 미국 거나 이스라엘 거나 일본 거를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음흠. 우리나라가 반도체 장비 소부장 엄청나게 기술력 좋아서 우리나라 걸로 다 쓴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 아직까지도 이 기술력에서 뒤처진 부분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외국 거를 독점적으로 많이 쓰면서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SK 하이닉스에서 안정적 공급망 관리 그리고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국산화 다변화 한다라고 지금 신문에서는 다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SK 하이닉스 측에서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지금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건 네. 되게 중요한 뉴스입니다.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우리나라의 부품 장비 업체들이 기술력이 좋아져서 이들 게 아닌 소위 한쪽에 독점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듀얼로 사용하는 정도로만 들어간다 하더라도 삼성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이 SK 하이닉스는 HM 본딩 장비나 이런 거 국산 거 쓰거든요. 삼성은 안 써요. 우리나라 거요. 예, 안 안 써요. 쓴다고요. 근데 이 기술력이 인정이 된다면 우리나라 소부장 기업들에 대해서 장비 부품 기업들에는 다시 한번 기회가 되는 거고 기술력이 인정받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지금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하는 데가 인텔 뭐 이런 다 투자 많이 마이크론 하려고 하잖아요. 반대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냥 개인적으로는 잘 됐으면 좋겠죠, 정말. 이렇게 됐으면 그렇죠. 좋겠어요, 정말로. 예. 그러니까 이렇게 국내 됐으면 업체들을 상대로 네. 트랙 레코드를 쌓고 예. 그 다음에 해외에 반도체 투자 늘었을 때 이 트랙 레코드 가서 또 수주를 하고. 그렇죠. 전에 제가 어제 또 그 기자분들하고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우리나라 스타트업 기업들이 제가 이 얘기를 너무 자주 드립니다. 이 방송하면서 쓸데없이 이 말씀 자꾸 드리는데 주식시장에 오래 있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 스타트업 기업들이 기술력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IT만 있는 게 아니고 많이 있습니다. 헬스케어도 있고. 근데 이 기업들이 정말 성장을 해서 글로벌리 진출하는 기업들이 거기까지 가는 기업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게 맞아요. 우리 시장의 한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이즈 한계인 거예요. 근데 왜 그랬냐를 보면은 진짜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맨날 얘기하는 정책적 지원. 국가가 지원해줘야 되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안 된다는 부분이 또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이들을 살리지 않아요. 상생하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에 돈 조금 주거나 아니면 일자 벤더로 그냥 쓰고 있다가 그 기술이 나중에 필요 없어지면 그래서 없어지는 기업도 많았어요. 그렇죠. 예,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물론 기업이 뭐 국가를 위해서 뭐 아니면 그 기업의 뭐 상생을 위해서만 살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제일 목표는 이윤을 내야 되고 네. 자기부터 성장 살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든 이렇게 지금 하는 이유는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인텔도 그렇고 마이크론도 그렇고 뭐 아니면 특히 애플 같은 경우는 전 세계의 기업들을 다 보고 있다가 얘들한테 돈을 줘서 이거 시제품 만들어봐 이거 계속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다 적극적으로 이걸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됐을 때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뉴스를 보면서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들고요. 네, 네. 그리고 여덟 번째 뉴스는 지난번에 제가 두 차례 이 말씀드렸는데요. 중국 당국이 고강도 오타 나왔습니다. 게임 규제한다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거가 내용이 삭제가 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온라인 게임 관리 방법이라는 규제 초안을 하면서 그러면서 22일까지 시행 여부를 확정해서 다시 내놓겠다 그랬는데 이제 아예 홈페이지에서 싹 없어졌어요. 제가 이것도 홈페이지 이거 원문을 봤더니 이렇게 아이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그때 네. 중국 게임주, 한국 게임주 엄청 엄청 빠졌잖아요. 빠졌죠. 예, 폭락하고 그랬죠. 아니 게임주 이제 조금 다시 고개를 좀 어제 돌리- 올랐습니다. 예, 어제 그래요? 올랐어요. 이것도 해당 그 관리자는 뭐라 그러죠? 저기 해임됐어요. 해임됐습니다. 담당자가. 그래서 이런 해프닝이 좀 있었습니다. 위에서 시켜서 한 걸 텐데. 그러게. 잘라버리네. 네, 이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애플이 올해 첫 OLED 패널 아이패드 출시한다는 뉴스 매달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아산에 OLED 전용 생산 라인 도입한다라는 거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양대 디스플레이 업체에서 지금 이미 뭐 생산 라인도 가동된다. 이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향후에 이제 성장한다. 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이제 호재성 뉴스잖아요. 예. 그래서 이쪽 기업들이 최근에 좀 주가가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플의 아이패드용 OLED 패널 주문량을 하향 조정한다는 뉴스가 또 동시에 좀 나왔어요. 네. 초도 주문량은 약 1,000만 대였는데 약 200에서 300만 대 정도 축소해서 한 700에서 800만 대로 이제 축소했다. 요 얘기 나와 있는데 이유는 뭐냐?
OLED니까 당연히 기존 제품에 비해서 가격이 높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경기 둔화를 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보수적 책정을 했다. 결과는 이제 뚜껑 열어보고 얼마나 팔리는지에 달려 있겠지만은 지금 상황은 이런 흐름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라는 걸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요 뉴스에 희망 회로를 한번 싹 돌려보면은 네. 요게 이 8.6세대 패널이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OLED를 이제 스마트폰이나 진짜 대딱 큰 TV에만 쓰잖아요. 근데 요 8.6세대 요게 한 요만한 패드잖아요. 요거 아직까지 OLED 안 쓰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애플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좀 비싼 OLED를 쓸 수 있는 업체는 애플. 근데 애플이 OLED를 한번 뚫어준다. 맞아요. 그러면 전 세계 패드와 전 세계 노트북이 네. OLED로 깔린다. 근데 OLED는 한국이 만든다. 그럼 또 한번 달려보면 좋지 않겠? 이런 시나리오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걸 기대를 하는 거죠. 흥분하셨네. 애플이 항상 먼저 하고 나서 네. 다들 이제 따라가는 경향을 좀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래서 지금 빨간 거치로 표현해놨잖아요. 6월에 애플 연례 개발자 회의를 지금 벌써부터 이걸 관심을 갖고 거기 추이를 보면서 지금 이쪽 업계에서는 하고 있다 이런 얘기 좀 하고 있는 겁니다. 10번째 뉴스는 어제 HLB 올랐다 그랬잖아요. 장중에 24% 올랐다. 종가 7%로 끝났습니다. 코스닥 시총 3위가 됐습니다. 근데 코스닥 시총 1위가 23조 돼요. 에코프로 BM이. 그리고 에코프로가 13조 됩니다. 예. 이게 지금 6.7조 정도 되거든요. 이거 거래소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정이 됐어요. HLB요? 예. 아. 4위가 LNF잖아요. 예. 거래소로 가죠. 그렇죠. 거래소로 갑니다. 다 가네. 예. 5위가 HPSP입니다. 5위가 올라와 있어요. 이제 두 개가 가면 3위 되는 거죠. 그래서 코스닥의 시가총액의 변화가 섹터별로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다는 걸 우리 꼭 눈여겨 보셔야 된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드렸고요. 네. 그래서 요거 보면서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게 이제 간암치료제 후보 물질 이제 허가에 근접했다는 뉴스가 좀 나오면서 막 올랐다가 도로 이제 근데 허가에 근접한 거예요. 통과된 건 아니고 아직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근데 왜 허가에 근접했냐라고 표현을 했냐면요. 이게 1상, 2상, 3상 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공장에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FDA에서 공장이 실사를 나와요. 우리나라 CGMP, FDA에서 승인하는 공장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실사에서 이걸 통과해야 되는데 요 지금 HLB 거는 통과가 됐는데 이게 병행 투약을 하거든요. 중국의 항서제약에서 같이 그러니까 얘네 거만 하는 게 아니고 항서제약 거하고 두 개를 병행 투약해야지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소개 종목이십니다. 아, 항소 때문에 또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항소가 마이너스 한 6, 70 정도 했었던 것 같고요. 중국에 갔던 제 종목 중에 하나가 그거랑 이제 핑한 굿닥터 있었거든요. 아, 굿닥터. 거기 이제 또 한 마이너스 한 6, 70도 했던 것 같네요. 근데 이제 항서제약에서 병행 투약하는 그 후보 물질이 이번에 네. FDA 공장 실사를 통과한 거예요. 요 내용이 어저께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양쪽이 다 됐으니 이제 3월에 파이널 리뷰 보고 5월에 최종 결론하는 것에 거의 근접하지 않았냐 요 뉴스가 어저께 있었고 이게 시총 3위까지 있는 거기 때문에 전체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 중국 조금 괜찮아질래나 한번. 수급이 어쨌든 또 많이 좀 변하는 거니까 그건 한번 제가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 중국 때문에 상처가 많아요 제가. 중국. 지금은 안 들고 계시죠? 지금은 없을 거예요 아마. 제가 이제 계좌 한번 싹 한번 뒤져보긴 해야 되는데 제가 다 잡긴 잡았거든요. 계좌도 여러 개 쓰세요? 계좌 여러 개죠. 아, 종목도 여러 개고. 그러니까 한 번 계좌 열어서 쫙 샀다가 상처 받으면 막 마이너스 많이 나면 그 계좌는 살짝 이렇게 봉인을 해놓습니다. 그 메르츠증권 슈퍼 365 계좌 있으세요? 그건 이제 열어야죠. 그거 열면은 네. 이율 많이 줘요, 이자. 그 예수금 같은 거. 예, 예. 제가 또 예수금 잘 용서 안 하는 스타일이라 아, 무조건 또 다 쓰는 무조건 스타일이에요. 주식 100%. 자, 박병창 이사님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다시 교보증권 것도 CMA 자동으로 해주죠. 자본으로 넘어갑니다. 아, 그래요? 예. 그냥 계좌 예수금 넣어놓으면 돼요? 내놓으면 자동 설치하면 자동으로 다 넘어가겠대. 이자 대부분 다 줍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눌러야죠, 선택. 예. 아, 그래요? 예, 예. 예. 한번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